더럽게 맛없는 음료수를 하나만 꼽으라면 아마 이 음료수가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미국 출신의 탄산음료 닥터페퍼 이야기죠. 알 수 없는 오묘한 맛이지만 물 건너온 제품인 덕분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닥터페퍼 신드롬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낸 이 음료는 의외로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탄산음료 브랜드인데요. 과연 닥터페퍼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코카콜라와 펩시, 그리고 닥터페퍼의 공통점은 바로 약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약사를 하던 찰스 엘더턴은 소다수에 시럽을 넣어 마시는 걸 즐겼는데 시럽을 이것저것 섞어 마시다 보니 독특한 맛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죠. 찰스가 만든 이 음료수가 오늘날의 닥터페퍼가 된 것이죠. 코카콜라와 펩시가 1890년대에 탄생했고 닥터페퍼는 그보다 조금 앞선 1885년에 탄생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 인기는 덜하지만 가장 역사가 오래된 탄산음료라는 건 참 재미있는 사실이죠. 처음 닥터페퍼가 만들어졌을 때는 사탕수수로 만들어졌지만 요즘에는 대량 생산을 위해 23가지의 합성 향료가 들어갑니다. 예전 닥터페퍼는 무슨 맛이었을지 궁금해지네요. 텍사스에는 닥터페퍼 박물관이 있습니다. 닥터페퍼를 좋아한다면 한 번쯤은 방문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만들던 레시피로 닥터페퍼를 만든다고 하니 궁금하면 가보면 되겠네요. 도대체 닥터페퍼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은 걸까요? 이 이름이 탄생한 이유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들이 있긴 하지만 제조사에서 공식적으로 닥터페퍼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닥터라는 이름과 이 음료수가 탄생한 약국이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르죠. 확실한 건 닥터페퍼를 만든 사람은 닥터도, 페퍼도, 그리고 닥터페퍼도 아니라는 겁니다. 탄산도 들어있고 맛도 콜라와 비슷하기 때문에 닥터페퍼를 콜라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닥터페퍼를 콜라가 아닌 음료수로 규정해 놓았죠.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를 알아보려면 닥터페퍼가 처음 탄생한 시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래 닥터페퍼는 미국 남부 지역에서만 판매되던 지역 음료였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려던 닥터페퍼를 막아선 것은 당시 성공을 누리고 있던 코카콜라와 펩시였죠. 그래서 닥터페퍼는 텍사스 바깥으로 진출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63년 연방법원에서 닥터페퍼를 콜라가 아닌 음료로 규정한 덕분에 코카콜라나 펩시와 경쟁할 이유가 없어졌고 결국 미국 전역에 유통망을 설립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죠. 원래 닥터라는 단어를 붙이려면 영어에서는 닥터 뒤에 점을 찍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닥터페퍼의 로고에는 점이 없죠. 1950년대 로고를 리뉴얼하면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점을 없애버렸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보는 로고가 탄생했습니다. 지금처럼 더운 날씨에 얼음을 채운 컵에 닥터페퍼를 따라 마신다면 그만한 천국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닥터페퍼를 이렇게 차갑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따뜻하게도 먹을 수 있다면 닥터페퍼를 따뜻하게 데운 후에 레몬을 추가해서 먹으면 먹을만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1950년대와 6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본 방법이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도전해보시면 되겠네요. 닥터페퍼에는 다른 음료에서는 느낄 수 없는 유니크한 풍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부터 닥터페퍼에는 자두주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루머가 퍼지곤 했죠. 하지만 제조사에 따르면 닥터페퍼의 독특한 향은 23가지의 재료를 조합해 만들어낸 것으로 자두주스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닥터페퍼의 정확한 제조 방법은 비밀입니다. 닥터페퍼에는 온스당 3.42mg의 카페인이 들어갑니다. 물론 카페인 프리 제품도 있긴 한데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 같네요. 밤에 먹으면 잠은 안 올 것 같으니까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앞에서 코카콜라와 펩시 그리고 닥터페퍼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셋은 단순히 19세기에 약국에서 탄생했다는 공통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와서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바로 판매권 이야기인데요. 닥터페퍼를 만드는 닥터페퍼 스냅플 그룹은 미국 이외의 국가 진출 시에는 코카콜라와 펩시의 힘을 빌려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럽 지역에서는 코카콜라가, 캐나다와 오세아니아 등지에서는 펩시가 판매권을 갖고 있죠. 지상 최대의 라이벌 사이에서 살아남고 있다니 만만큼이나 이상한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이상한 맛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닥터페퍼, 간혹가다 마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의외로 코카콜라나 펩시보다 더 긴 역사를 갖고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있다는 걸 알고 나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닥터페퍼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보고 있자면 지금 한잔 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네요.
앞으로도 닥터페퍼가 독특한 맛으로 사랑받으며 남아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카콜라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빠지지 않고 같이 나오는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콜라 브랜드 펩시 이야기죠. 1893년에 처음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만년 2인자의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오고 있는 회사인데요. 푸른색 캔에 담긴 펩시가 아니면 콜라를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펩시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물론 코카콜라만큼은 아니지만요. 과연 펩시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893년 미국의 약사였던 칼렙 브래드햄은 소화제를 개발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브래드햄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이 소화제를 팔았죠. 당시 이 제품은 창립자 브래드햄의 이름을 따서 브래드스 드링크라고 불렸었는데요. 이후 이 소화제는 1898년에 펩시콜라로, 1961년에 펩시로 이름을 변경해서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펩시라는 이름은 두 가지를 합친 말인데요. 펩시의 재료로 들어간 펩신이라는 소화효소와 콜라너츠의 콜라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펩시는 원래 1차 대전 때 회사가 아예 없어질 뻔했습니다. 1차 대전 중에 전쟁의 여파로 설탕값이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요. 브래드햄은 이를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설탕을 사재기했다가 되팔 생각으로 설탕을 잔뜩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되팔렘의 끝은 그닥 좋지 않았죠. 설탕값은 더 오르지 않고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브래드햄은 설탕으로 이득을 보지 못해 파산했고, 펩시는 8년 후에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펩시는 코카콜라랑 항상 비교됩니다. 둘 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하나는 1등의 이미지, 다른 하나는 만년 2등 이미지입니다. 펩시는 콜라 전쟁에서 코카콜라를 이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죠. 그런데 의외로 펩시만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람들은 펩시가 코카콜라보다 더 달고 탄산이 약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펩시가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것이죠. 펩시는 만년 2등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해서 1975년 펩시 챌린지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이 마케팅의 내용은 펩시랑 코카콜라 두 개를 두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놀랍게도 대부분의 참가자가 펩시를 선택했죠. 덕분에 펩시의 위상은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 아쉽게도 매출에서는 코카콜라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뚝심을 가진 펩시가 이를 냈습니다. 펩시의 모기업인 펩시코가 2005년 처음으로 시장가치 부문에서 코카콜라 컴퍼니를 앞지르고 2019년 들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낸 것이죠. 펩시의 성공 비결은 콜라뿐만 아니라 건강음료와 스낵류에도 투자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항상 코카콜라에게 져오다가 겨우 이긴 모습이 애잔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네요. 펩시가 코카콜라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콜라가 아닌 다른 음료와 식품류에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펩시의 모기업인 펩시코가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를 살펴보면 펩시, 마운틴듀, 게토레이, 트로피카나 같은 음료뿐만 아니라 도리토스와 치토스 같은 과자들도 있죠. 또한 미국 지역에서 판매되는 병과 캔에 담긴 스타벅스 커피도 스타벅스와의 제휴를 통해 제조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펩시는 다른 이름으로 팔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아르헨티나 지역 사람들의 스페인어 악센트가 펩시 발음을 못해서였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펩시를 팩시라고 발음했는데 결국 펩시는 2009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자사 제품의 이름을 팩시로 변경해버립니다. 의외로 이게 호응이 좋아서 2011년에는 멕시코에서도 이름을 바꿔서 출시했죠. 펩시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신기하게도 테니스 라켓과 관련된 특허도 있는데요. 음료회사가 테니스 라켓 특허는 도대체 왜 갖고 있는 걸까요? 구소련에서 펩시는 매우 인기 있었습니다. 당시 냉전체제 하에서 서방 국가들의 제품을 들여오기 쉽지 않았던 소련이었지만 펩시만큼은 매우 먹고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달러가 없었던 소련 정부는 결국 보드카를 펩시에 주는 대가로 펩시를 들여올 수 있었는데요. 1980년대 펩시콜라와 재계약을 하면서 보드카만으로는 불충분했는지 17척의 잠수함과 순양함, 구축함 등을 펩시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펩시는 잠시 동안 세계 해군력 6위의 회사가 되었죠. 혹시 주변에 콜라만 마셔도 취한다는 알코올 쓰레기들 있나요?
콜라만 마셔도 취한다는 알스들의 말은 사실입니다. 프랑스 국립소비연구소가 지난 2012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콜라 중 10개 제품의 알코올 함량을 검사했는데요. 코카콜라와 펩시 모두 미량이지만 알코올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당시 코카콜라와 펩시 측은 이 연구 결과에 대해 콜라의 재료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이 생성될 수도 있다고 해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펩시 때문에 기내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비행기에서 쫓겨난 여자가 있습니다. 2019년 3월 포르투갈 소속 항공기 내에서 한 여성이 스튜어디스에게 펩시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펩시가 없다는 사실에 분노해서 난동을 피운 건데요. 결국 이 여성은 목적지인 말라가에 도착해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콜라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바로 미국 출신의 코카콜라입니다. 사실 이 브랜드가 얼마나 유명한지 설명하는 건 잘 차려진 식탁에 재뿌리는 격이죠. 검은색 단물이 오늘날 리바이스, 그리고 경쟁사인 펩시와 함께 미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건 두말하면 입 아픈 수준인데요. 과연 19세기에 처음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코카콜라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코카콜라는 1886년 미국의 약사 존 펜버턴에 의해 처음 탄생했습니다. 그가 처음 코카콜라를 만들었을 때는 자양강장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음료로 사랑받을 것이라고 펜버턴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1903년까지 마약의 일종인 코카인이 들어갔다는 점인데, 당시 1903년까지 미국에서 코카인은 합법이었고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진 않아서 별 문제는 없었다고 하네요. 펜버턴이 코카콜라를 만들기 위해 참고했던 음료는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빈마리안이라는 음료였습니다. 이 음료는 보르도 와인이랑 코카인을 섞었던 음료인데요. 하지만 당시 미국에서는 술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펜버턴이 코카콜라를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형태로 만든 겁니다. 처음 펜버턴이 코카콜라를 만들었을 땐 지금처럼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무료로 뿌릴 정도였죠. 참다 지친 펜버턴은 결국 코카콜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1888년 약재 도매상인 에이서 캔들러에게 1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받고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펜버턴의 후손들은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코카콜라라는 이름의 유래가 궁금하신가요? 코카와 콜라라는 각각 다른 두 단어가 섞인 이 음료의 어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카는 코카인을 재배하는 코카나무로부터, 콜라라는 단어는 카페인의 원료인 콜라넛으로부터 따왔습니다. 코카콜라의 오래된 역사를 증명하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병 모양입니다. 병 모양만 보고 코카콜라임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죠. 이 보틀은 에이서 캔들러가 100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디자인을 공모해 만들어졌는데요. 1915년에 처음 발명되어 조금의 변화를 거쳐 현재에도 이 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코카콜라 레시피는 특허 출원이 되지 않지만 이 병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코카콜라도 이 병의 디자인 특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특허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코카콜라의 레시피는 외부에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코카콜라의 레시피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단 2명이며 그 둘은 같은 비행기에 절대 타지 않는다는 썰이 있을 정도로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죠. 코카콜라가 레시피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하지 않는 것도 특허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레시피가 모두 공개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시각이 유력합니다. 이 레시피를 이용해 만들어진 코카콜라 원액은 본사에서 제조하며 원액을 특정 회사에게만 공급합니다. 원액을 공급받은 회사들은 원액에 물과 설탕, 탄산 등의 첨가물을 배합해 판매하죠. 이후에 코카콜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2차 대전입니다. 당시 코카콜라는 미군 병사들에게 자사 제품을 납품했는데 한마디로 군납이었던 셈이죠. 당시 전선에 파견된 병사들 중에는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와 코카콜라로 전쟁을 버틸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직접 총을 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코카콜라도 2차 대전에 참전했다고 인정해줘야 될 정도네요. 한때 코카콜라는 생맥주처럼 수도꼭지를 통해 컵에 담겨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먹으면 취했을지는 의문입니다. 여선님 맥주, 마트에서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캔이든 병이든 6개씩 묶음으로 판매되는 건 요즘에는 흔한 일인데 사실 이건 코카콜라가 1920년대에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맥주 6개 한꺼번에 다 먹는 분들은 코카콜라한테 감사해야 되겠네요. 이런 역사를 거쳐 코카콜라는 지금의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하루에 전 세계에서 19억 잔의 코카콜라가 소비될 정도이며 지구에 존재하는 코카콜라 병들을 쌓아놓으면 달까지 1600번 넘게 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코카콜라는 사랑받고 있죠. 그런데 코카콜라가 판매되지 않는 나라도 있는데 바로 북한입니다. 맥북이랑 아이폰을 쓰는 놈이 코카콜라 수입 금지를 내리고 미사일도 쏜다니 뭐하는 놈인지 모르겠습니다. 쿠바도 원래는 코카콜라를 안 팔았지만 2015년 무역금지령이 풀려 코카콜라를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멕시코에서 만들어지는 코카콜라는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콜라보다 훨씬 더 달고 탄산도 많습니다. 이는 멕시코의 코카콜라에 들어가는 사탕수수 덕분인데요. 미국에서도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코카콜라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산타와 북극곰이죠. 코카콜라 광고에 자주 등장하면서 코카콜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타와 북극곰이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산타는 1931년에 코카콜라 광고에 처음 등장했으며 북극곰은 1922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코카콜라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1800년대 후반부터 산타가 등장한 걸 보면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코카콜라의 로고는 100년 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1세기 전에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로고를 보고 있다는 건 좀 신기한 일이네요. 하긴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로고가 변할 필요가 있을까요? 코카콜라의 기업 가치는 2014년 기준 815억 달러, 하나로 약 89조로 추산되었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면 코카콜라는 펩시, KFC, 서브웨이, 그리고 버드와이저를 합친 것보다 큰 회사죠. 심지어 회사 주재에 나라인 코스타리카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코카콜라와 멘토스를 섞으면 빅뱅급의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우주의 신비를 눈으로 보고 싶다면 유튜브에 코카콜라와 멘토스를 검색해보면 됩니다. 전세계 어딜 가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 첫 번째는 OK이며 두 번째는 코카콜라입니다. 콜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느껴지네요. 코카콜라 하면 라이벌인 펩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펩시가 코카콜라에 비해 맛없다고 안 먹는 사람들도 많죠. 아마 그런 분들은 코카콜라의 톡 쏘는 맛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탄산 함량의 코카콜라가 더 강하고 점성도 펩시에 비해 약해 목넘김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광고와 마케팅 분야에서 벌어지는 두 브랜드의 콜라 전쟁은 100년 넘게 이어져 온 뿌리 깊은 전쟁인데요. 마치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펩시는 갖은 노력을 해도 콜라 쪽에선 만년 2등 이미지를 쉽게 벗지 못했죠. 그래서 펩시는 콜라가 아닌 다른 음료 부분에서 더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게토레이 같은 음료수로 시장을 선점해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어떤 콜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코카콜라와 펩시의 경쟁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피자와 햄버거, 치킨 등을 주문하면 어떤 콜라가 따라오는지에 따라 해당 음식의 선호도가 높아지거나 줄어들기도 하죠. 여러 패스트푸드 브랜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맥도날드에서 제공되는 콜라는 코카콜라인데요. 맥도날드가 코카콜라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재미있는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여전히 맥도날드는 코카콜라의 최대 고객으로 알려져 있죠. 2006년에 코카콜라의 비밀을 팔겠다고 펩시에 제안한 코카콜라의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여직원은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재밌는 점은 경찰에 먼저 신고한 게 코카콜라가 아니라 펩시였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경쟁사긴 하지만 의리는 지킨다 뭐 이런 거겠죠. 코카콜라를 마시기 위한 적정 온도는 정답은 1도에서 3.3도 사이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렇게 먹는 온도를 코카콜라에서 정해놨다는 것이죠. 코카콜라 제품은 다양한 맛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에게 익히 잘 알려진 다이어트 코크나 코크 제로 같은 제품들 뿐만 아니라 바닐라나 녹차맛 코카콜라도 있습니다. 무슨 맛일지 궁금하다고요? 저도 궁금하네요. 뿐만 아니라 오렌지맛, 시나몬 맛 등이 있으며 심지어 사이다같이 투명한 코카콜라 클리어도 출시된 적이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제조사인 코카콜라 컴퍼니는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다른 음료들도 만들고 있는데요. 판타부터 스프라이트와 미닛메이드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략 4,000종이 넘는 제품을 판매하며
이걸 다 먹어보려면 1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네요.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사장 워렌 버핏은 하루에 5캔이나 마실 만큼 코카콜라를 매우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1987년 주식 폭락 이후 그는 꾸준히 코카콜라 주식을 매입해왔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코카콜라를 통해 낸 수익률은 무려 1216.4%인데요. 코카콜라 먹고 돈도 벌고 이건 못 참겠네요.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코카콜라를 사랑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멕시코입니다. 1년에 한 명당 700캔 정도씩 먹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따라잡을 나라가 없습니다. 멕시코에서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멕시코 사람들이 스폰서였던 코카콜라를 알게 되었고 이후부터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지요. 여러분도 하루에 2캔씩 코카콜라를 먹는다면 한국이 조만간 1등을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요? 2021년 1분기 기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200여 개의 생수들 중에서 단연코 1등은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의 삼다수입니다. 1998년 처음 출시된 이후 6개월 만에 매출 규모 1위를 차지하고 이를 계속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죠. 마트나 편의점에서 삼다수 한번 안 사 먹어본 사람 드물 만큼 삼다수는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인데요. 이렇게나 유명한 삼다수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원래 한국은 자국민에게 생수 판매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외국인들이 서울의 수돗물을 마셨다가 탈이 나면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한 정부는 올림픽 기간에 외국인들에게만 생수를 파는 걸 일시적으로 허락했죠. 하지만 판매업자들과 소비자들이 1994년 생수 판매 금지가 국민들의 깨끗한 물 마실 권리를 침해한다며 항의했고 결국 1995년부터 먹는 물 관리법이 제정되어 생수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수 판매가 가능해지면서부터 제주도의 맑은 물도 당연히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미 이전부터 대한항공에서 제주도의 물로 생수를 만들어 기내에서 제공했고 반응이 좋았던 역사가 있었죠. 이 점에서 차관해 1995년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는 지하 420m에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 생수 판매를 위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불소나 암모니아성 질소, 카드뮴 등의 몸에 해로운 성분이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던 것이죠.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맑은 이미지답게 물도 깔끔했던 겁니다. 농심은 1998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첫 독점 판매 계약을 성사시키며 이 맑은 물에 삼다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주도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운 마케팅 효과로 출시 1년도 안 돼 삼다수는 생수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섰죠. 이후 삼다수가 예상 밖의 성과를 거두자 제주개발공사는 한마디 협의 없이 2012년 돌연 계약 조건을 바꾸면서 농심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 덕분에 양측은 오랫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왔으며 끝내 법원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죠. 이후 2012년 농심이 떠난 자리는 광동제약이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동제약의 삼다수 독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7년 당시 제주공사는 비소매 그리고 업소용과 소매용으로 삼다수 판매권을 분할해 입찰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광동제약은 소매용 분야에서 재입찰을 따내기는 했지만 비소매와 업소용 판매권을 LG생활건강으로 넘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삼다수는 두 회사가 나눠서 만들고 있죠.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에도 삼다수는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도 수질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니 계속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것이 주된 원인이지 않을까요? 제대로 된 품질 관리를 해서인지 판매된 삼다수의 양만 해도 수영장 수천 개를 너끈히 채우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삼다수가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물맛이 좋고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수도 없이 존재하는 천연 필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만들어준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의 한라산 윗세오름에서 출발해 18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화산송이를 통과해 해안가에서 나오는 용천수가 삼다수의 수원지인데 이 수십 겹의 화산 안반층이 일종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한 겁니다. 프랑스의 명품 생수로 불리는 에비앙도 그 물 한번 먹으려면 15년이 걸린다고 하니 어쩌면 좋은 물은 기다리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 아닐까 하네요. 일반적인 생수의 유통기한은 6개월이죠.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삼다수는 유통기한이 2년입니다. 국내에서 유통기한이 2년인 대표적인 생수는 삼다수, 그리고 농심에서 내놓는 백산수가 있습니다. 삼다수 하면 파란색과 노란색, 초록색이 떠오릅니다. 하늘을 나타내는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과 초록색이 뒤섞인 화산 분화구가 그려진 라벨은 고유상표로 등록되어 있죠. 아쉽게도 앞으로는 라벨이 없는 물병이 더 많이 나올 예정이어서 예전처럼 쉽게 보긴 힘들 것 같네요. 삼다수 물병 라벨에 그려졌던 이 그림 무심결에 지나쳤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도대체 이 화산 분화구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제주도를 대표하는 한라산입니다. 제주도의 맑은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이 그림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과거 삼다수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외국의 탄산수나 생수들처럼 어마무시한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삼다수 하면 고급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죠. 그 이미지 덕분에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9년에 40%가 넘던 점유율이 30%대로 추락하면서 삼다수 측은 위기를 느끼고 앱을 통한 배달 서비스나 1+1 할인 판매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할 때나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금이나 삼다수가 잘 팔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삼다수라는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자리 잡았고 생수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삼다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수많은 경쟁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다수는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삼다수가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생명의 근원을 우리는 이제 편하게 사먹습니다. 바로 생수 이야기인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여러 생수 중 프랑스 출신의 에비앙은 고급 이미지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프랑스의 작은 마을인 에비앙에서 나오는 물이 과연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진 생수 브랜드가 되었을까요? 유럽에 여행 가보신 분들 아마 샤워할 때나 물을 마실 때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쉽게 말해 물에 석회질이 포함되어 있어 수질이 별로 좋지 않죠. 18세기 프랑스의 귀족이었던 레세르 후작도 물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신장결석을 앓던 그는 요양 때문에 에비앙 마을에 들리게 되었는데 마을에서 나오는 광천수를 꾸준히 마신 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를 괴롭히던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죠. 레세르 후작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에비앙 마을에는 물을 직접 마셔보고 기적을 경험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은 효험이 좋은 에비앙 마을의 물을 마셔보기 위해 마을로 모이기 시작했죠. 이후 이 물은 1829년 세계 최초의 생수 브랜드가 되어 유럽으로 수출됩니다. 이 물 하나 때문에 에비앙이란 마을은 물과 관련된 각종 관광 상품으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1878년에는 이 마을에서 나오는 물이 프랑스 의학 아카데미로부터 천연 미네랄 워터의 효용을 인정받았고 1926년에는 프랑스 정부에서 이 지역을 수원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사실 그냥 물은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에비앙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물이었다면 세계 최고의 생수 브랜드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에비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에비앙 생수가 그냥 물이 아니라 약이라는 인식을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아픈 곳을 치유한다는 신비한 이야기가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것이죠. 그 결과 에비앙은 세계 최초의 생수 브랜드이자 생수시장 1위 브랜드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었죠. 이렇게 에비앙이 그냥 물이 아닌 특별하면서도 깨끗한 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에비앙의 생산 공장 때문입니다. 그것도 천혜의 자연환경이 만들어준 공장이지요. 어떤 공해나 오염도 닿을 수 없는 해발 4,800m의 그곳, 바로 알프스 산맥입니다. 알프스 산맥에 내리는 깨끗한 눈과 비는 산 정상에 닿게 되고 이것들이 물이 되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연 필터를 통과하며 순수하게 정제됩니다. 이 천연 필터는 다름 아닌 3만 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알프스 빙하의 퇴적층이지요. 1년에 100m에서 300m의 속도로 지상으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물 한 방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총 15년이 걸립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 물에는 풍부한 미네랄이 담기게 되고 이 물들이 에비앙 병에 담겨져 우리가 마시게 되는 거죠. 현재는 해외에서 유명한 볼빅 생수와 액티비아 등을 생산하는 식음료 기업인 프랑스의 다논그룹에서 에비앙 브랜드를 갖고 생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에비앙 물병에 그려진 산 모양의 로고는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졌는데 알프스가 그 광천임을 강조하기 위해 산 이미지를 그려 넣었습니다. 과거에는 에비앙 생수를 알프스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에비앙 하면 떠오르는 색, 바로 핑크입니다. 과거에는 로고에도 사용되었고 생수병에도 분홍색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먹는 샘물의 용기는 물의 신선도를 강조하기 위해 푸른색을 많이 사용하지만 에비앙은 여성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분홍색을 사용합니다. 에비앙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프리미엄 마케팅이죠. 에비앙 생수는 비싼 가격이지만 잘 팔립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매일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닌 특별한 물이라는 것을 각인시켰죠. 여기에 알프스 수원지에서 나오는 깨끗한 고품질 생수의 이미지를 마케팅 포인트로 잡으면서 물이 아닌 에비앙을 판매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실제로 에비앙의 주요 고객층은 생활 수준을 높이고 싶어하는 소비자, 자기만족을 중시하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입니다. 에비앙의 프리미엄 마케팅과 고급 이미지가 그들의 소비 심리에 들어맞은 것이죠. 먹는 샘물의 대명사이면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고급 생수의 기준이 된 에비앙. 현재에도 가격이나 마케팅 모든 면에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해오고 있고 깨끗하고 맑은 물의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생수 이외에도 다양한 화장품, 스파 브랜드까지 에비앙의 이름을 달고 선보이면서 수익 다각화에도 신경 쓰고 있죠. 과연 앞으로 에비앙은 어떤 마케팅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고급 이미지를 심어주게 될까요? 그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최근 들어 흔하게 볼 수 있는 해외 맥주가 있습니다. 바로 벨기에 출신의 스텔라 아르투아죠. 1926년 처음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해온 맥주이며 세계 라거 시장에서 5위 안에 드는 국내에서도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맥주입니다. 황금빛 컬러의 숨은 시원함은 더위에 지친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인데요. 과연 스텔라 아르투아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의 황금빛 스텔라 아르투아가 벨기에의 루벤에서 등장한 건 1926년입니다. 원래는 맥주가 진한 갈색에 가까웠지만 1926년의 크리스마스 즈음에 지금과 유사한 컬러로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이 맥주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눠주면서 별이라는 뜻의 스텔라가 원래 양조장 주인이었던 아르투아 앞에 붙게 되었죠.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여전히 스텔라 아르투아는 인기 있는 맥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시원한 맥주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현재 스텔라 아르투아를 소유하고 있는 아노이저부시 인베브도 크리스마스 맥주로 마케팅을 하고 있죠. 스텔라 아르투아가 프랑스 맥주라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그에 대한 답은 진짜로 프랑스에서 맥주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텔라 아르투아가 처음 등장했을 때 쏟아져 들어오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어 프랑스의 양조장들의 하청을 주었고 실제로 스텔라 아르투아가 1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프랑스에서 생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스텔라 아르투아는 아노이저부시 인베브라는 거대 맥주 기업 소속의 브랜드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버드와이저와 카스, 코로나 등도 모두 스텔라 아르투아의 친척이지요. 하이네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초록색 유리병이 탄생한 배경을 기억하실 겁니다. 스텔라 아르투아도 마찬가지로 녹색 병에 담겨서 팔리는데 2차 대전 시기 갈색 유리가 부족해져 어쩔 수 없이 초록색 유리로 병을 만들어야 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초록색 유리병은 나중에 고급 유럽 맥주의 상징처럼 굳어져 버렸고 스텔라 아르투아도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잘 나가는 맥주가 되었습니다. 유리병도 유리병이지만 스텔라 아르투아 하면 독특한 모양의 컵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이 술잔은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이 컵은 1976년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왠지 모르게 영국과 어울리는 모양으로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스텔라 아르투아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컵을 제작했죠. 스텔라 아르투아를 파는 술집에 가보면 이 컵에 담겨져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다른 컵에도 마셔보고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게도 영국에서 스텔라 아르투아의 이미지는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과거 영국에서 판매되던 맥주들은 대부분 도수가 4도 이하였고 그 이상이 되면 싸구려 맥주 취급을 받았죠.
스텔라 아르투아는 영국에서 5.2도로 맥주치고는 높은 도수를 자랑했는데 도수가 높은 이 맥주를 마시고 취해 아내를 때리는 남자들이 늘기까지 해서 와이프 비터, 즉 가정폭력범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영국에서도 대중적인 맥주로 사랑받고 있죠. 최근에는 스텔라 아르투아를 생맥주로 파는 곳도 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찾아보기 쉬워졌고 거대한 회사를 등에 업었기 때문에 유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재미있게도 스텔라 아르투아를 컵에 따르기 위해서는 9개의 단계를 무조건 거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의식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자세한 건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눌러보면 됩니다. 빨간색에 하얀색 글자에 익숙한 로고, 아마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고가 의외로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스텔라 아르투아의 로고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1366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스텔라 아르투아가 만들어진 양조장이 벨기에 루벤에 처음 생긴 것이 14세기 중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마케팅의 힘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일부 사이에서 스텔라 아르투아는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오래된 브랜드로 취급받기도 하죠. 벨기에 출신으로 벨기에에서 가장 잘 나가는 맥주라는 인식이 있는 스텔라 아르투아. 그런데 사실 벨기에 내에서는 생각만큼 잘 나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2021년에는 벨기에를 제외한 지역에서 20%의 매출 상승이 있었을 만큼 잘 나가지만 정작 본국에서는 인기가 최고 수준은 아닙니다. 모기업 아노이저부시 인베브도 미국만큼 벨기에에서 잘 나가지 않아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수단을 강구하고 있을 정도죠. 사실 벨기에 국민 맥주 하면 주필러라는 맥주가 4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 1등이며 더 잘 팔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스텔라 아르투아는 맥주 브랜드 중에서 확고한 이미지를 굳히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본국보다 해외에서 더 잘 팔리는 이 맥주는 이제 한국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되었죠. 4개의 10,000원이라는 이벤트 덕분에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스텔라 아르투아, 과연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스텔라 아르투아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는 여름, 아마 영상을 보면서 이 맥주를 드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출신의 맥주 하이네켄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맥주 중 하나이자 챔피언스 리그 스폰서로 유명한 맥주죠. 하루에 전 세계에서 팔려나가는 하이네켄만 해도 2,700만 잔이며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 중 하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깔끔하고 상쾌한 맛을 자랑하는 하이네켄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이네켄은 1864년 네덜란드에서 제라드 아드리언 하이네켄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처음 브루어리를 오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 운영되는 양조장을 사들여 자신의 이름을 붙여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참고로 제라드가 처음 하이네켄을 운영하기 시작했을 땐 22살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이른 나이에 사장이 되었을까요? 바로 엄마가 양조장을 사줬기 때문이었죠. 금수저가 짱이네요. 엄마의 힘을 빌려 제라드는 이듬해에는 로테르담에도 브루어리를 오픈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파스테르 우유는 세균학자 루이 파스테르의 이름을 따 만든 우유입니다. 그의 제자인 하토크 엘리언 박사가 1886년 하이네켄 고유의 효모인 하이네켄 에이스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효모는 현재까지도 하이네켄 맥주의 중요한 제조 기밀 중 하나입니다. 제라드의 뒤를 이어 아들 앙리 피에르 하이네켄이 이후 사장이 됩니다. 그는 맥주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맥주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이후 하이네켄이 대기업으로 발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죠. 이를 토대로 제라드의 손자인 알프레드 하이네켄 때는 전 세계로 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이 되는데요. 결국 1979년 하이네켄은 유럽 최대의 맥주 업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손자 알프레드가 전 세계로 시장을 확대했던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양조장들을 사버리거나 문 닫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하이네켄은 다른 회사들을 흡수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죠. 과거 유명세를 떨쳤던 암스텔 맥주도 1968년 이런 식으로 하이네켄에 합병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합병을 한 결과 하이네켄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양조회사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유럽에서는 이미 최대 규모고요. 보유하고 있는 맥주 브랜드 종류만 해도 타이거 맥주와 암스텔 비어를 포함해 100개가 넘습니다. 하이네켄의 캔과 맥주병 초록색이지요.
다른 색깔도 많은데 왜 굳이 초록색 유리로 병을 만들었을까요? 잠시 193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금주령이 해제된 1933년 하이네켄은 미국에 맥주를 수출했는데요. 이 당시 원래 맥주병을 제조하던 갈색 유리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녹색 유리로 만들어진 병맥주를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물 건너온 초록색 병맥주를 고급 맥주로 인식하게 됩니다. 금주법이 폐지된 시대적 상황에 물 건너온 맥주를 맛본 미국인들은 난리가 났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이네켄을 여전히 고급 맥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록색 병이 맥주 맛에는 별로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이네켄은 초록색 병에 맥주를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고집인지는 모르겠네요. 국내에 들어오는 하이네켄 맥주는 과거에는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했으나 현재는 하이네켄의 양조장들 중 네덜란드에 있는 곳에서 직접 만들어져 수입됩니다. 하이네켄 로고의 빨간 별,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셨을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중세 유럽의 맥주 제조업자들의 전통으로부터 유래된 로고입니다. 과거 유럽의 맥주 제조업자들은 청결함을 상징하는 표시로 매장 앞에 빨간 별 모양을 걸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맥주 깨끗하게 만들어졌다는 상징이었죠. 그 전통을 계승해 하이네켄의 로고에도 빨간 별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냉전 시대에는 이 빨간 별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만들어진 맥주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냥 빨간색이었던 별을 테두리를 하얗게 칠해 판매하기 시작했죠. 하이네켄은 지금까지 마케팅을 해오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TV 광고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광고를 합니다. 또한 축구와 테니스, F1, 럭비 등 다양한 스포츠 대회의 후원을 맡으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도 하죠. 아마도 스포츠 보면서 맥주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서겠죠. 뿐만 아니라 하이네켄은 다양한 음악 페스티벌도 후원하고 있는데 아마도 파티와 맥주 또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서겠죠. 맥주 산업 세계 2위에 위치해 있는 하이네켄, 여전히 사람들에게 맥주를 팔면서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맥주들 중에서 광고와 패키징 등으로 자신만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만든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밖에 할 수 없죠. 과연 앞으로 하이네켄은 어떻게 성장해 나가게 될까요? 그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뜨거운 여름, 우리를 구원해줄 건 아이스크림뿐입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아이스크림을 시원하게 한 입 베어무는 순간 살 것 같다는 말이 절로 나오죠. 만약 더운 여름에 미국 출신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하겐다즈의 제품을 먹는다면 기분 탓이더라도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196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는 하겐다즈는 이제 완전히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과연 하겐다즈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겐다즈는 1960년 폴란드계 미국인 루벤과 로즈 매튜스 부부에 의해 미국 뉴욕에서 처음 탄생했습니다. 전쟁을 겪고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온 이민자였던 루벤은 아이스크림이라는 음식의 매력을 느끼고 1920년대부터 가족들과 수제 아이스크림을 팔았죠. 그런데 1950년대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아이스크림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서 가격이 낮아졌고 저렴한 아이스크림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루벤은 아내 로즈와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리고 새로운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합니다. 바로 하겐다즈였죠. 하겐다즈의 이름은 그닥 미국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유럽이나 유럽에서 특정 장소를 부르는 지명 같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죠. 하지만 사실 하겐다즈는 미국 뉴욕에서 탄생한 단어이며 아무 뜻도 없습니다. 루벤은 이 이름이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고 생각해 쓰기 시작했죠. 루벤과 로즈는 이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철저히 프리미엄이라는 포지션을 노렸습니다.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전무할 때도 하겐다즈는 시대에 앞서 프리미엄이라는 고지에 깃발을 꽂은 덕분에 업계에서 남다른 이미지로 각인되었고 선점한 이미지를 늘 영리한 방식으로 유지했습니다. 하겐다즈가 나오기 전 아이스크림은 어린이들의 간식 아니면 싸구려 빙과 제품이었지만 루벤과 로즈는 자신들이 새로 만들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특별한 디저트 같은 좋은 대접을 받길 원했죠. 이를 위해 둘은 하겐다즈라는 있어 보이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하겐다즈가 어떤 방식으로 프리미엄 브랜드가 된 걸까요? 요즘의 고급 브랜드와 달리 하겐다즈는 자기 제품이 왜 비싼지 그리고 어떤 좋은 재료들을 쓰는지 일일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등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했고 오페라 극장이나 테니스 경기장 내에 하겐다즈를 판매하는 코너를 만들었죠. 고급스러운 장소의 이미지를 자연스레 아이스크림에 붙인 건데 1960년대 당시에는 획기적인 마케팅 방식이었습니다.
하겐다즈가 해외 각지에 수출되면서 우리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1991년 처음 진출한 이후 한동안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 1위를 지켰는데요. 그런데 2020년부터 국내에 들어와 하겐다즈를 위협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베넨제리스죠. 두 회사 모두 미국에서 처음 탄생했는데 이미 미국에서 과거에 한번 점유율을 놓고 치열한 암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베넨제리스가 하겐다즈에게 승리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라 그런지 하겐다즈는 가격도 비쌉니다. 아마도 아이스크림을 즐겨 먹는 분들 중에는 하겐다즈가 비싸기 때문에 특별한 날 한 번씩 먹는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하겐다즈가 이렇게 비싼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쉽게 말하자면 좋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지의 천연 특산품들을 수입해 제품을 만들고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전량 수입하는 등의 이유로 가격이 높은 것이죠. 갑자기 비싸면 돈값을 한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하겐다즈는 아이스크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케이크와 커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파는 거 모르는 분들 분명 계셨을 겁니다. 골드 컬러와 와인 혹은 버건디 컬러의 공통점은 매우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적어도 하겐다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하겐다즈의 대표 색상은 바로 골드와 버건디인데요.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골드와 버건디 컬러 둘 중 하나는 패키징에 무조건 들어가죠.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트렌드에 맞춰 수차례 패키지를 변경해왔지만 골드와 버건디는 계속 하겐다즈의 시그니처 컬러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창립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하겐다즈는 좋은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른 아이스크림보다는 비싸지만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이 그 부분을 상쇄해 줄 만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과 미국, 세계에서 하겐다즈는 경쟁업체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만들어온 고급 이미지를 굳히며 여전히 강자로 남아있죠. 창립자 루벤과 로제의 의지를 이어 지금도 좋은 아이스크림을 직원들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위해 전 세계에 공장이 3군데만 있을 정도라고 하니 그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네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앞으로도 하겐다즈는 우리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계속 선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6월) 개봉한 탑건 매버릭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톰 크루즈의 눈을 보호해주는 라이방 선글라스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이 선글라스는 바로 미국 출신의 선글라스 및 안경 브랜드인 레이벤의 제품입니다. 1937년 처음 탄생한 이래로 선글라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로 오늘날에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리바이스 그리고 포드 머스탱과 같이 미국의 젊음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레이벤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929년 미 공군의 존 맥크레디 대령은 바슈롬사의 파일럿을 위한 안경을 주문합니다. 우리에겐 렌즈로 잘 알려진 바로 그 브랜드 말이지요. 이 안경은 높은 고도에 있는 파일럿의 눈을 보호하기 위한 제품으로 직사광선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시야 확보가 잘 되는 안경이어야 했습니다. 3번의 실험을 통해 1936년에 상용화된 제품이 등장하게 되었죠. 바슈롬은 이 모델에 광차단용 안경, 즉 레이밴드 글래시즈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 이름을 줄여서 오늘날의 레이벤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개발된 선글라스가 영화에서 톰 크루즈가 사용한 에비에이터 모델인데 처음 등장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바슈롬사는 이 안경을 1937년부터 민간에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는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레이벤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메가더 장군 때문이었죠. 미국의 전쟁 영웅이었던 그가 태평양 전장에 참전했을 때 레이벤 선글라스를 착용한 그의 모습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졌고 그가 쓴 선글라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레이벤이 탄생할 수 있었죠. 레이벤 안경의 특징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진녹색의 선글라스 렌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왜 레이벤의 렌즈는 녹색일까요? 이 렌즈의 이름은 GP15 렌즈인데요. 렌즈에 들어간 녹색이 빛의 침투 및 자외선, 적외선을 조절해주어 눈의 피로감을 감소시켜주고 시야를 더 잘 보이게 해줍니다. 물론 이 렌즈에도 단점이 있는데 우선 렌즈가 유리로 만들어져 다른 렌즈에 비해 무겁고 유리다 보니 깨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해야겠죠. 레이벤은 현재 이탈리아의 룩소티카 그룹 소속입니다.
1999년 바슈롬사가 룩소티카 그룹에 7,500억 원 정도를 받고 매각했죠. 그래서 레이벤 제품은 이탈리아에서 생산되기도 합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들도 물론 있죠. 레이벤의 대표 모델 하면 웨이페어러가 있죠.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이렇게 생긴 모델이 바로 웨이페어러입니다. 레이벤 하면 떠오르는 대표 뿔테 모델이죠. 1960년대 미국의 유명 가수 밥 딜런과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이 착용하면서 유명해지게 된 모델인데요. 이 당시 웨이페어러는 미국 내에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젊은이들의 반항의 상징이 레이벤 선글라스와 리바이스였다고 했을까요? 하지만 이후 70년대부터 디스코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레이벤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토요일 밤의 열기 같은 디스코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의 패션은 과하다 싶을 만큼 화려했는데 레이벤의 웨이페어러는 이런 트렌드와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량이 감소했죠. 대신 디올이나 베르사체 같은 브랜드에서 내놓는 크고 화려한 선글라스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망해가던 레이벤을 되살린 게 바로 톰 크루즈입니다. 영화배우 한 명이 한 회사의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영화 같은 스토리가 실제로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83년 개봉한 리스키 비즈니스에서 톰 크루즈가 웨이페어러 모델을 착용하고 나오면서 영화가 개봉한 그 해에만 36만 개가 넘는 웨이페어러가 팔렸고요. 톰 크루즈를 스타 배우로 만들어준 영화 탑건에서도 에비에이터 모델을 끼고 나와서 그의 레이벤의 매출이 4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개봉한 탑건 매버릭 때문에 레이벤의 유행이 다시 돌아올지는 지켜봐야 하겠네요. 레이벤 하면 또 유명한 것이 바로 가품입니다. 여타 브랜드보다 훨씬 더 가품이 많은 편에 속하고 정교한 가품들도 많아서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룩소티카 코리아를 통해 정식 수입되는 곳에서 사면 됩니다.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인터넷에서 싼 거 사다가는 가품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네요. 참고로 미국에선 레이벤 가품을 팔면 살인이나 마약 유통과 같은 중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어 바로 감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레이벤은 선글라스의 강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래도 레이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선글라스 브랜드 사이에서 레이벤은 오리지널이라는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여전히 장사를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레이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눈을 보호해주는 선글라스를 계속 만들어줄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를 갈 때, 비가 올 때, 그리고 편하게 담배 사러 갈 때 이 신발 신어보신 분들 아마 분명 계실 겁니다. 바로 미국 출신의 신발 브랜드인 크록스죠. 악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샌들은 2002년 처음 등장한 이후 그 편리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물지 않는 악어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들과 역사는 뭐가 있을까요? 샌들 중에 앞부분이 막힌 샌들이 있는데 이를 클로그라고 합니다. 버켄스탁을 포함한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런 신발을 내놓고 있는데 아마도 이 앞부분이 막힌 샌들을 가장 잘 만드는 건 크록스가 아닐까 합니다. 미국에 살던 린드 난슨과 스콧 시먼, 조지 보데커는 배를 타고 항해하던 도중 자신들이 생각한 신발이 꽤나 유용하다고 생각해 2002년부터 회사를 차리고 판매하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만든 200켤레의 크록스는 순식간에 팔려나갔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3억 켤레가 넘는 크록스가 세계 곳곳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원래 크록스는 보트슈즈, 즉 보트에 탑승할 때 신는 신발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애초에 보트박람회에서 등장했다고 하니 참 놀랍네요. 방수 재질로 만들어졌고 물이 잘 빠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크록스라는 이름의 유래는 우수한 품질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크록스의 브랜드명은 수륙 양면에서 모두 강하고 장수하는 악어, 즉 크로커다일에서 나왔습니다. 크록스 제품의 질기고 튼튼한 이미지를 악어와 연결지었고 크록스는 악어처럼 물에서나 육지에서나 착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죠. 물지도 않고 이 정도로 유용하고 귀여운 악어라면 충분히 사랑해줄 의향은 있습니다. 사람들은 크록스가 고무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크록스 재질은 고무가 아닙니다. 크로슬라이트라는 원재료가 크록스를 만들 때 사용되는데요. 크로슬라이트는 쿠셔닝을 최대화하도록 개발된 합성수지 재료로 박테리아와 균서식을 억제하고 인체에 무해하며 발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덕분에 해양 스포츠와 하이킹, 병원, 야외 등 폭넓은 활동 영역에서 사용이 가능했죠. 크록스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통풍과 배수, 그리고 디자인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크록스 하면 떠올리는 클래식 모델의 경우 각각의 신발에 13개의 구멍이 뚫려 있죠.
뭔가를 끼우겠다면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저는 원래 목적을 위해 구멍을 막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크록스는 색이 밝은 편인데요. 가볍게 신는 신발이니 컬러풀에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취향을 위해 여러 색상과 스타일로 나오는데 그 중에는 구멍이 뚫리지 않은 것도 있죠. 이건 크록스라고 부르기 조금 뭐하네요. 사실 크록스를 패셔너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려입고 나갈 때 크록스를 신진 않죠. 캐주얼한 패션에서 꽤 인기를 끌고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록스 하면 어글리 슈즈를 떠올립니다. 대부분 발이 편해야 하는 정원 가꾸기나 해변가 걷기 같은 활동에서 사람들이 많이 착용하며 전문직들이 즐겨 신는 튼튼한 실내화 정도의 이미지입니다. 물론 이것도 어글리 슈즈입니다. 발렌시아가와 크록스가 협업해내놓은 신발이죠. 그런데 어글리 슈즈인 크록스를 꾸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지비츠입니다. 크록스 신발 구멍에 다양한 참을 끼워서 나만의 신발을 만들 수 있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니 애들한테는 보여주면 안 될 듯하네요.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크록스는 가품이 넘쳐납니다. 만드는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소재도 구하기 쉽기 때문이죠. 2006년에 특허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크록스 가품을 찾아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품과 비교하면 디자인이 조금 차이나고 마무리와 내구성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정품을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는 법은 인터넷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구매 전에 꼭 확인해야겠죠. 지금까지 크록스는 전세계 120여 개국에서 3억 켤레가 넘게 팔려나갔습니다. 가품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이 팔려나갔을 겁니다.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긴 하지만 크록스도 더 큰 회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있죠. 무엇보다 제품의 특성 때문에 크록스를 사는 소비자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꼭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액티비티를 즐기는 사람, 편한 신발을 찾는 사람, 유아동같이 어느 정도 고정 수요가 있지만 회사의 규모를 더 키우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선 다양한 사람들이 크록스의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크록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큰 회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발에 크록스가 신겨져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신발은 바로 샌들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샌들 브랜드가 등장해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그런데 이 샌들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독일 출신의 샌들 버켄스탁을 고를 것 같습니다. 1774년 처음 탄생한 이래로 현재까지도 여름철에 많은 사랑을 받는 이 브랜드는 특유의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만약 이 브랜드가 루이비통 그리고 디올과 한솥밥을 먹는다면 믿겨지시나요? 우리가 몰랐던 버켄스탁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버켄스탁은 1774년 처음 탄생했습니다. 창립자 요한 아담 버켄스탁은 신발공으로 등록하면서 독일 헤센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신발을 정식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대를 이어 계속 신발이 생산됩니다. 버켄스탁의 이미지가 되어버린 편한 신발이 탄생하게 된 것은 19세기 즈음에 들어 요한의 증손자인 콘라드 버켄스탁이 연구를 거듭했던 결과였죠. 그는 버켄스탁이 자랑하는 특유의 아치형 밑창을 만들어 사람들이 편한 발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콜라드가 신발을 만들던 19세기 즈음 버켄스탁은 목욕탕에서나 신는 신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편해지는 신발인 덕택에 버켄스탁은 1차 대전 이후 부상당한 병사들을 위한 정형외과용 신발로 이용되기도 했으며 체조 선수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게 되었지요. 한마디로 의료용품 수준이었습니다. 브랜드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신는 버켄스탁이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버켄스탁의 바닥을 코르크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였고 세계적으로 이것이 사랑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죠. 240년이 넘는 브랜드의 역사 중에서 지금 같은 신발이 등장한 건 고작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버켄스탁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66년 한 미국인 사업가가 독일 관광 중에 발을 다쳤는데 발에 잘 맞는 샌들을 찾다가 버켄스탁을 발견하고 편안한 매력에 빠지게 되었죠. 이 사업가는 버켄스탁 신발이 미국에서도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했고 본사 측의 미국 판매를 제안해 버켄스탁이 미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 콘라드의 아들 칼 버켄스탁은 한층 더 나아가 신발에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걸을 때 어떤 식으로 발에 힘이 실리는지 연구했고 그 결과 사람들에게 편한 샌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아치형 모양이 발의 부담을 덜어주고 코르크 소재로 푹신하게 만들어 오래 신어도 발이 상대적으로 덜 피곤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버켄스탁에서 수많은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한결같이 신어도 발이 편하다는 건 그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칼 버켄스탁 덕분에 대략 300개가 넘는 버켄스탁 모델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버켄스탁 신발의 모델명은 세계 각지의 도시 이름을 따서 만들어지죠. 서울과 부산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지만 어쨌든 기억하기 쉬운 네이밍 덕분에 그 모델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 이름이 모델명이 붙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품들을 살펴보면 묘하게 해당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테네 모델인데요. 정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신을 법한 느낌의 신발이지 않나요? 만약 서울이라는 모델이 등장하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지제라는 도시명은 못 찾겠다고요?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지제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있는 이집트의 기자 지역입니다. 수많은 모델들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건 1963년 출시된 마드리드입니다. 그리고 1964년 취리히와 1973년 아리조나가 뒤이어 등장했죠. 아리조나는 등장한 지 오래된 만큼 꽤 많이 팔렸는데 지금까지 팔린 모든 버켄스탁 신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버켄스탁 신발은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 튼튼하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지만 퀄리티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QC, 즉 제품의 품질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이지요. 처음 버켄스탁이 탄생했을 때부터 이어져 온 노하우로 17개의 공정을 거쳐 샌들이 만들어지며 해외가 아닌 독일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국에 공장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버켄스탁은 중국을 거르는 걸 보니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진 브랜드가 많네요. 현재 버켄스탁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200년이 넘는 역사 중에서 이렇게 인기를 끈 적이 없었던 것이죠. 재미있게도 2012년 경영권 문제 때문에 버켄스탁 가문 내부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시기 버켄스탁의 인기는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이후부터 셀린느와 리고엔스, 발렌티노와 스투시, 키스 등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버켄스탁은 핫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죠. 버켄스탁에서는 침대도 만듭니다. 신발이나 침대나 둘 다 편안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발이 닿는 코르크 부분을 풋베드라고 부르는 걸 생각해보면 침대를 왜 만들었는지 대충 알 것 같네요. 2021년 2월 상승세에 힘입어 버켄스탁은 LVMH 계열의 투자회사에 인수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품 제국으로 불리는 LVMH에는 루이비통과 디올, 로에베, 셀린느, 펜디 등등 쟁쟁한 브랜드들이 속해 있지요. 하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걸 보면 버켄스탁을 사들이는 게 돈 되는 장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나면서 그냥 편한 신발에서 멋지기까지 한 신발로 성장하게 된 버켄스탁은 앞으로도 더 사랑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악어하면 떠오르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프랑스 출신의 의류 브랜드 라코스테를 떠올릴 겁니다. 여름만 되면 길거리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라코스테는 귀족 스포츠 테니스의 유산을 이어받은 나름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대표 아이템인 폴로 셔츠 이외에도 향수나 의류, 신발 등의 제품도 만들며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죠. 과연 라코스테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코스테는 테니스 선수였던 르네 라코스테와 사업가인 앙드레 질레가 창립한 브랜드입니다. 창업자 중 한 명인 르네 라코스테는 원래 유명한 테니스 선수로 1925년부터 1929년까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10번 우승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페더러나 나달, 조코비치 정도 되는 선수였죠. 그의 선수 시절 별명은 악어였는데 코트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몰고 늘어지는 그의 플레이 스타일과 정말 잘 맞는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1927년 르네 라코스테의 친구였던 로베르트 조르주는 르네의 블레이저 위에 그의 별명인 악어를 수놓아주게 됩니다. 그는 이 블레이저를 입고 경기장에 나갔고 악어 로고가 르네 라코스테의 상징이 되었죠. 경기장에서 입는 모든 옷에 악어 로고를 수놓게 된 그는 결국 은퇴 후에 사업가인 앙드레 질레와 함께 라코스테 브랜드를 창립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옷에 브랜드 로고를 넣는 일이 흔하지만 사실 1930년대 당시만 해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라코스테의 악어 로고가 들어간 게 거의 처음이었죠.
이 로고를 통해 소비자들은 즉각적으로 저 옷이 라코스테 제품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근본 있는 로고는 어디서나 눈에 띄나 봅니다. 라코스테의 대표 품목인 폴로 셔츠. 이 옷은 원래 르네 라코스테가 경기장에서 입기 위해 만든 옷으로 그는 이 옷들을 입고 실제 테니스 경기를 했습니다. 원래 라코스테는 하얀색 폴로 셔츠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창립하고 나서 거의 30년 동안 말입니다. 물론 하얀색 폴로 셔츠가 이쁜 건 맞으니 주구장창 그것만 만들었다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말이죠. 하지만 결국 이후에는 새로운 시장 공략을 위해서 다양한 색상의 폴로 셔츠들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라코스테의 로고, 혹시 다른 브랜드 로고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바로 우리나라에도 있는 크로커다일입니다. 크로커다일은 홍콩, 싱가포르 출신의 의류기업인데 라코스테와 로고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한때 이 두 브랜드 간의 상표권 분쟁이 국내에서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라코스테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라코스테의 상표권이 1985년에 먼저 등록되어 있어서였죠. 결국 크로커다일은 라코스테에 패배해 악어 로고를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선빵 필승이네요. 비교적 최근에 생긴 라코스테의 세컨드 라인인 라코스테 라이브는 합리적인 가격에 라코스테를 입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원래 이 라인은 젊은 층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라인이었죠. 기존의 라코스테가 클래식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데 비해 라코스테 라이브는 더 젊은 느낌으로 어필하기 위해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합니다. 만약 라코스테 폴로 셔츠에 악어가 없다면 무슨 느낌일까요? 아마도 식사를 하는데 반찬은 없고 쌀만 먹는 느낌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악어 로고 대신에 고래나 거북이, 코끼리, 코뿔소 같은 동물의 로고가 붙은 건데요. 이는 사실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위해 라코스테와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계획한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이 폴로 셔츠들은 멸종위기 동물의 실제 개체수만큼만 제작되었고 좋은 의도 덕분인지 출시 후 모두 완판되었습니다. 라코스테에서 테니스 라켓도 만드는 것 알고 계시나요? L20이라는 이름의 이 라켓은 일반적인 테니스 라켓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의류 브랜드에서 무슨 테니스 라켓을 만드냐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창업자인 르네 라코스테가 테니스 선수였던 걸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코스테 폴로 셔츠를 원래 테니스 할 때 입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라코스테 옷을 테니스 선수가 입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겠죠. 현재 유명 테니스 선수인 노박 조코비치가 라코스테의 스폰서를 받고 경기에서 라코스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라코스테는 스포츠 의류 브랜드를 넘어서 고급스러운 캐주얼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녹색 악어는 이제 여러 라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섰고 여름이 되면 라코스테에 많은 사람들의 손이 가게 되죠. 2020년 기준 자그마치 하나로 1조가 넘는 기업 가치를 자랑하는 라코스테. 앞으로도 폴로 셔츠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